이완우 단편소설 연재 낭독. 누구세요? 상편 1. 나는 그를 본다.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를 본다. 그도 나를 본다. 나를 보는 그도 아무 표정이 없다. 퀭한 눈으로 그냥 그가 나를 본다. 그는 말없이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언제 일어났는지 그는 말끔하게 머리까지 감아 손질을 끝낸 상태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침대 모서리에는 잘 개어진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른 아침 남의 방에 들어와 방 정리까지 하고 앉아있는 그가 궁금하다. 누구세요? 내가 그에게 묻는다. 아니, 그가 내게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대답하지 않는다. 허락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남의 방에 들어와 있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황당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밉지 않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안쓰럽다. 그는 여전히 멀뚱히 나를 본다. 나를 바라보는 퀭한 그의 두 눈이 슬프다. 보기 좋게 자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편안해 보이면서도 무언가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다. 저 알 수 없는 불균형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다시 찬찬히 그의 모습을 살펴본다. 머리에서 시작하여 얼굴, 어깨, 상체, 하체,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이상하다. 그가 낯설지 않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본 사람임이 분명하다. 어쩌면 단순히 길을 가다가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거나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내 기억에 자신이 없어졌다.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나는 참 기억력이 좋았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때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을 몇 년 뒤 서울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낸다던가, 혹은 총각 시절 다방에 앉아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여자를 기다리면서 보았던 다른 손님들을 몇 년 뒤 다른 장소에서 스쳤을 때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던가 하던 나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낯익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와 나의 관계를 알고 싶다. 나는 왜 그가 안쓰러운지, 나는 왜 퀭한 그의 두 눈이 슬픈지, 편안하면서도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왜 나는 낯설지 않은지. 나는 다시 그를 본다. 그도 다시 나를 본다. 나는 그를 보고 아른 체한다. 그도 나를 보고 아른 체한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내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 따라 화난 표정을 짓는 미워할 수 없는 그는 늙었고 나는 젊었다. 2. 나는 그를 향해 들고 있던 것을 힘껏 집어 던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것일 터다. 만약 이것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다면 그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거울이 박살났다. 그와 함께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아니다. 그는 끈질기다. 깨진 거울 사이로 그의 얼굴이 조각조각 남았다. 나는 다시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 더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남았던 그의 얼굴이 마저 사라졌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지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믿을 수 없지만 지난밤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는 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난밤 나는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들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했다. 잠들었던 밤사이 내가 기억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제 낮에도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일은 없었다. 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실적이 부진한 지방 공장에 임시로 책임을 맡아 내려가 있었는데 업무 논의를 위해 어제 아침 1박 2일 일정으로 본사로 출근하여 온종일 업무를 처리했고, 본사에 올 때마다 늘 이용하던 모텔에 짐과 차를 두고 다시 나가 본사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간단히 소주를 몇 잔하고 일찍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아침에도 별일이 없었기는 마찬가지다. 본사로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습관처럼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여 침대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았고, 다음에는 샤워를 했으며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뿐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도 본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동료들 앞에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 곰곰이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직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로 회사에는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이제 겨우 40대 초반 나이에 얼핏 보아도 70 가까운 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동료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상무님이나 사장님은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까? 나는 일단 회사로 가기로 했다. 회사 근처에 가서 상무님을 따로 만나 앞뒤 사정을 말한 뒤 선처를 호소해봐야겠다. 마음이야 말할 수 없이 급했지만 나는 모텔 주인에게 하룻밤새 늙어버린 모습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모텔을 빠져나갈 방법부터 궁리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드디어 나가는 방법을 결정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2층이었다. 최대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계단을 내려간 다음 1층 로비 앞을 지날 때는 마치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척 고개를 돌려 주인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재빨리 빠져나갈 요량이었다. 하룻밤새 늙어버린 것이 무슨 큰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인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단지 나로서는 주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다행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는 계획대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일이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계단을 다 내려간 내가 모텔 안내 창구를 지나기 위해 얼굴은 그대로 정면을 응시한 채 몸만 왼쪽으로 돌려 막 한 발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인 여자인지 아니면 청소하는 여자인지와 마주친 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 처한 몸과 마음은 늘 각자 살 길을 찾곤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최대한 자연스럽고도 재빠르게 모텔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몸은 나도 모르게 그만 고개를 돌려 여자의 얼굴과 마주쳐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편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여자가 싱긋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아버님이라니요? 그 순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얼핏 보아도 나와 엇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누굴 보고 아버님이라는 것인지.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병원이나 백화점 등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내뱉는 아버님이라는 말이 싫다. 자기들 깐에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다. 아직 내가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나이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싱긋 웃으며 말하는 여자의 태도도 꼭 하룻밤새 내가 늙어버린 것을 눈치채고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아 기분이 상했다. 나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얼른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나는 또다시 당황했다. 내 승용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 나는 어제 오후 이곳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주차장이 좁고 낯설었다. 내가 주차했던 주차장이 아닌 듯 했다. 모텔도 마찬가지였다. 어제 내가 들어온 모텔은 3층으로 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텔은 2층짜리로 마치 단독주택처럼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다.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득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 두렵다. 3. 나는 지금 본사 건물 앞에 와 있다. 쉽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본사에는 나를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많다. 오랫동안 내가 본사 근무를 했고 지방 공장으로 파견 나간 뒤에도 자주 출장을 왔기 때문이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상무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띄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사 정문 옆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보기 위해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상하게 회사 주변이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맞다. 두어 번 왔다 갔다 해보지만 분명 회사 주변이 달라져 있다. 사라진 공중전화뿐이 아니다. 건물들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다. 나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중 하나다. 다른 공중전화를 찾아 나서든가 아니면 가까운 상점에 들어가 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하든가 그도 아니면 회사로 찾아가 경비실에서 전화를 걸든가.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공중전화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보다 먼저 마땅해 보이는 상점이 있으면 들어가 전화를 빌리기로. 그러다가 나는 문득 상무님 방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곰곰 생각해도 상무님 방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전화번호를 적은 회사 비상 연락망이 지갑에 끼워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갑이 없다. 모텔에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 어디에 흘렸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정말 나는 운이 좋았다. 회사 정문 현관에서 눈치를 살피다가 모르는 경비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달려가 부탁해 볼 생각이었는데, 내가 회사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마침 모르는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이다. 상무님께 전화 좀 연결해 주시오. 나는 재빨리 경비원에게 달려갔다.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 미리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경비원이 내 몰골을 훑어보았다. 아니요, 그냥 전화만 연결해 주시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상무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상무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 말해야 할지. 지금은 상사와 부하 관계이지만 어쩌면 며칠 새 우리는 원수지간이 될지도 모른다. 원수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관계입니다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저 스스로 입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상무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말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경비원이라도 관계를 원수지간이라 말하는 방문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하면 됐으니 그냥 전화만 연결해 주시오. 나는 온화한 얼굴로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단호했다. 아마 새로 들어온 신입인 모양이었다. 그래서 철저히 규칙대로 근무를 서는 것이고, 거기다 또 본사 부장 겸 지방 공장 공장장인 나조차 몰라보는 것일 터다. 근무 태도가 아주 좋아요. 내가 참고할 테니까 상무님께 전화 연결 좀 해요. 빨리.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나는 꾹 참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가 경비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두 명의 경비가 달려왔다. 언제 바뀌었는지 두 명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나를 건물 밖으로 내몰았다.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내가 하루 사이에 늙어버렸다 해도 회사 현관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필 나를 아는 경비원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시간일 게 무엇이었는지. 지갑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도 본사 부장 겸 공장장인 사원증을 보여주어 경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상사를 알아보지 못한 죄를 큰 소리로 꾸짖을 수 있었을 텐데,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터덜터덜 목적지 없는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보이는 골목으로 발길의 방향을 바꾸어 본다. 몇 시쯤이나 되었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그곳에 내가 쉴 만한 곳이 있을지도 몰라서.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예 아무도 없으면 더 좋겠고. 막연히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반반이지만,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반에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확률이 0이고 아주 간절한 일이다. 내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바로 옆에는 공원이 있었고, 공원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공원으로 들어섰다. 사람이 없는 곳이 더 좋겠지만 이제 내게는 한적한 곳을 찾아 돌아다닐 힘과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다. 공원으로 들어선 나는 조금 멀어 보이기는 했지만 사람이 제일 적어 보이는 공원 구석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빈 벤치가 하나 있었다. 빈 벤치는 흙과 오물이 묻어 있었지만 상관없다. 나는 벤치 위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린 날 친구들과 뛰어놀다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는 왜 그리 어지럽던지, 어지러움이 끝날 때쯤에는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지금도 저놈의 하늘은 왜 이리 어지러운 것인지, 왜 눈물이 나려는 것인지. 나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말았다. 하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